Worst of all are the non-monetary restrictions imposed by South Korea, Japan, and 트럼프의 전쟁 선포는 한국 때문에 실패로 돌아갑니다. 지난 4월 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관세 정책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경제 전쟁 선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 교역국들에 대해서는 더 높은 상호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트럼프는 이를 미국 해방의 날이라 부르며 미국이 그동안 글로벌 경제에서 착취당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국,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들을 겨냥해 대폭 향상된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이 조치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자유무역 질서를 뒤흔드는 파격적인 행보로 단순한 경제정책을 넘어 정치적,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의 의도는 분명한데요. 관세를 통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오히려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하며 특히 미국이 유지해온 방산시장에서의 우위를 한국에 빼앗길 수 있는 치명적 실수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이 관세 정책을 발표한 첫날부터 뭐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EU, 캐나다,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이미 보복 관세를 예고하고 있고 특히 호주령 무인도인 허드 맥도날드 제도에 대한 트럼프의 관세는 이 정책의 과도함과 허술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이 화산섬은 인도양 남부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펭귄과 바다 표범만 서식하는 무인도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펭귄들의 정어리에 대한 관세를 올리는 것이냐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관세율 상점 방식은 무역 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허술한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군대식 계산법이라며 조롱까지 했습니다. 이는 경제의 복잡성을 무시하는 접근으로 예를 들어 아이폰은 중국에서 조립되지만 부품은 미국,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공급됩니다. 중국에서 수입된 아이폰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그 안에 포함된 미국산 부품 가격도 간접적으로 상승하는데요. 결국 애플은 비용 증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이익을 줄여야 합니다. 이는 미국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죠. 실제로 2018년 트럼프는 대중국 관세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했고 미국 기업들은 부품 수입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관세 부과는 상대국으로부터 보복 관세를 유발해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2018년 트럼프가 중국에 25%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즉각 미국산 대두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이에 미국 중서부 농부들은 대두 수출이 급감하며 큰 타격을 입었고 결국 미국 정부는 120억 달러 이상의 농업 보조금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또한 무역 적자를 단순히 나쁜 것이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처럼 소비 중심 경제에서는 수입이 많아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메시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적자는 무조건 나쁘다라는 구호를 통해 지지층을 밀집시켰고 결국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공식으로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이 나와버린 것이죠.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을 위대하게는커녕 오히려 초라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표 직후 시장 반응도 트럼프의 낙관론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발표 직후 다우존스 지수가 900포인트 이상 급락했고 S&P 500과 나스닥도 각각 3.38, 4.28% 하락했는데요. 단 5분 만에 약 2조 달러, 하나 2천조 원 규모의 시가총액이 증발하게 되었습니다. 관세 비용은 수입 업체가 부담하지만 결국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전가되어 물가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데요.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은 관세로 인해 2025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40% 이상 높아졌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벌써부터 세계 각국은 미국 없는 삶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한중일은 지난달 30일 미국발 관세 충격에 공동 대응하자는 뜻에서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중국 중앙TV, CCTV는 3국이 협력과 다자 무역 메커니즘을 통해 미국의 관세 인상이 가져온 불확실성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결혼 시간인 한중일이 뭉치게 하다니 트럼프가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라며 놀라움을 피했죠. 특히 관세 정책으로 인해 전통적 동맹국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방산계약은 일반 상품과 달리 가격보다 군사적 신뢰와 안보 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반면 트럼프는 영원한 동맹국은 없다며 오직 미국에 도움이 되는 국가가 진짜 동맹이라면서 동맹의 재편을 예고하고 있고 이러한 태도로 인해 세계 여러 국가들은 방산무기 거래에서 미국산 무기의 의존도를 낮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산계약은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데요. 또한 계약 규모는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에 달하며 도입 후 수십 년간 안정적인 유지보수와 부품 공급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계약 자금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기에 신뢰할 수 있는 국가와의 거래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렇게 사실 그동안 미국 무기가 동맹국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되어 온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미국은 이러한 동맹의 신뢰를 저버리는 사례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베스트셀러 스텔스 전투기인 F-35에 미국이 원격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는 K-스위치가 존재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으며, 그 밖에 미국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예비 부품 공급, ALIS나 오딘 같은 네트워크 지원을 중단하면 F-35 운용이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약 4,000대 판매된 미국 F-16의 경우 우크라이나에서 레이더 시스템 지원 중단으로 기능이 저하된 사례가 적발되자 동맹국들은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볼프강 이싱거 전 미넨 안보회의 의장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한 것처럼 독일의 F-35를 제한한다면 계약 취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하이마스와 관련돼 미국이 장거리 좌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안보 지원의 한계와 미국의 통제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인데요. 2024년 말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축소하며 하이마스의 GPS 기반 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한시켰습니다. 이 지원이 끊기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깊숙한 지역을 타격할 수 없게 되었고, 특히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후퇴한 사건은 이 결정의 직접적 결과로 지목되며 미국이 동맹국을 버렸다는 비판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동맹국들은 미국산 무기는 미국의 의지에 따라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에 유럽, 아시아, 남미 등 미국산 무기를 주력으로 사용했던 국가들은 더 이상 미국 무기를 구매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같은 미국 방산 기업들의 무기 가격이 오히려 치솟을 전망인데요.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며 방산 산업의 원자재 비용을 상승시켰는데,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은 철강 수입의 60%를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에서, 알루미늄은 캐나다, 중국 등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관세로 이들 비용이 증가하면 미국산 무기의 제조 원가가 올라가는데요. 미 의회 예산국은 관세가 방산 수출을 5에서 10% 줄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CEO는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죠. 즉, 과거에는 미국 무기가 비싸더라도 성능이 뛰어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의 무기라는 이유로 구매했다면, 이제는 지원과 개량이 언제든 중단될 수 있고 하루아침에 동맹이 깨질 수 있는 미국 무기가 가격까지 비싸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틈새를 놀랍게도 한국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무기 체계와 거의 유사한 상호 호환 능력을 갖추면서도 독자적인 방산 기술을 발전시켜 신뢰성과 비용 효율성을 갖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K9 자주포는 미국 팔라딘 자주포보다 저렴하고 천문은 하이마스 대비 2배의 화력임에도 가격은 절반입니다. 또한 FA50은 F16의 80%의 성능을 발휘하면서 가격은 거진 3분의 1이고, KF-21 보람 역시 F-35를 구매하려는 국가들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등에서 미국산 무기와 성능을 비교하며 한국 무기의 우위를 입증하기도 했죠. 한국의 강점은 무엇보다 기술력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방위산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한국의 전력 증강은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장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1970년 자주국방력 배양을 목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가 창설된 이후 소총, 박격포, 탄약류 등 기본 병기를 대상으로 미국 장비를 모방하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자주포, 전차, 장갑차, 훈련기, 잠수함, 유도무기 등 정밀 무기를 개발 생산하며 군의 현대화를 지원했는데요. 최근에는 전투기, ICBM, 무인치기 등 첨단 무기를 독자 개발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국산화된 방산 장비는 국내 공급뿐 아니라 수출도 추진하며 지난해 세계 4위 수출 규모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축적된 국내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기동 화력 분야에서는 장갑차, 전차, 화포 등 독자 개발 및 생산이 가능해졌고, 체계 개발에 대한 원천 기술 수준도 수출이 가능한 세계적으로 드문 국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항공 분야에서는 1970년대부터 전투기 및 헬기의 기술 도입 생산을 시작으로 기본 및 고등 훈련기, 한국형 기동 헬기, 이후 한국형 차세대 초음속 전투기 개발까지 완성했습니다. 함정 분야에서는 1970년대부터 함정 플랫폼을 대부분 국내 자체 건조로 획득했습니다. 함정의 전투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체계인 전투체계 분야도 최근 국내 독자 개발을 통해 꾸준히 능력을 확충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미국조차 함정 수리를 한국에 맡길 정도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죠. 유도
방공 분야에서도 지대치, 지대공, 함대함 등 첨단 정밀 유도 무기의 국내 개발을 통해 생산 및 양산이 가능한데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미사일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즉 한국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는 미국과 거리를 두며 자국 방산을 도모하려는 국가들의 입맛에 맞추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해방시키겠다며 펼친 관세 정책. 그러나 정작 그날은 다른 국가들의 관계가 끊기는 날이 되었습니다. 세계는 미국이라는 이름값보다 오히려 기술과 비용, 신뢰성에 더욱 주목하고 있고 한국이 그 대안이 되어가고 있죠. 어쩌면 트럼프가 그 눈을 해방시켜 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딴 건 모르겠고 일단 중국이 제일 처맞았으니 한 잔해.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